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강경한 저항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의 압박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미국은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등 영내 국가들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서반구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중국,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의 세력권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국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주제 수첩 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월 태국에서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에게 주어지던 총리 선출권이 폐지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서 태국 정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체포 후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처음으로 나와 자신의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가 국가 간 관계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세계 최강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일정에 들어갑니다. 어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한중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향후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과 만남을 끝으로 베이징에서 일정을 마친 뒤엔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기타 인센티브의 가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일 스위스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사망자 40명의 신원이 전부 확인됐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국적은 스위스 21명, 프랑스 9명, 이탈리아 6명,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튀르키예 각각 1명입니다. 사망자 절반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파악됐으며 화재 당시 새해 첫날을 맞아 술집에서 파티를 하던 청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술집을 운영한 프랑스인 부부를 조사하고 과실치사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신장애로 항공편 대부분이 마비됐던 그리스 공항이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수리가 아닌 자연 복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낡은 관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착륙이 불가능했던 그리스 전역의 모든 공항은 다시 정상 가동 중입니다. 크리스토스 디마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시스템 노후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오래된 것은 맞지만 유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해빙기가 올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죠. 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약 6년 1개월 만이고요. 국빈 방문만으로는 8년 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면서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중국을 통한 대북 우회로를 모색했던 정부의 시도에는 중국의 반응이 좀 냉랭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대만 문제 갈등 속에서 한중 대 일본 간의 대치 구도를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대만 해협 문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침공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미국의 편에 서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양국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지속이 됐는데 이런 지정학적 이슈를 전반에 두고는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한중의 만남이 불편한 곳은 일본일 텐데요. 그렇죠. 네, 경계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할 때 사드 배치를 결정한 2016년 전후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 개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어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일 압력을 높이고 있고 한국을 후대하면서 한일 간의 이간을 노리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국빈 방문 지금 일정 사흘째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동북아 정세도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까불면 다친다. 네.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살벌한데요. 네. 네, 미국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공식 SNS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 까불면 다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게시하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네.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루어진 현지 시간 지난 3일에 백악관 이 SNS 채널 등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의 사진이 심지어 이제 흑백 처리가 돼서 한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에는 FAFO, 이 파포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함께 새겨졌는데 네. 이 뜻이 이제 까불면 다친다. 다친다. 네, 미국의 속어라서 방송에선 풀어서 설명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고위 인사들이 공개석상에서 아주 자주 사용했던 용어라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네. 네, 지난해 9월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버지니아주의 해병대 기지 연설에서 적들이 어리석게 도전한다면 이 FAFO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 사진과 함께 No Games, 더 이상 게임은 없다. FAFO라는 글을 함께 올렸고요.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들의 주장하는 앞마당으로 여기는 서반구에서의 패권 강화를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반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누구든 응징을 하겠다라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사진이 특이한 게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뒤에 익숙한 풍경이 나오는데 이제 김해공항이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해공항 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그렇죠. 가졌었어요. 그래서 양자 회담에 참석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이미 공개가 됐던 이 사진이라서 뒤에 배경이 우리나라 김포공항인 거고요. 네. 이 마두로 체포작전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악관이 이 시 주석과의 회담 당일 사진을 고른 것도 의도가 아주 다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넥스트 베네수엘라.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긴장감이 또 한껏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들었던 나라들이 다음은 우린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야욕을 예. 계속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마두로 체포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 또다시 그린란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에 미국의 팟캐스터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케이티 밀러가 자신의 SNS에 성조기로 덮인 그린란드 지도를 사진을 올렸고요. 그 아래 곧이라면서 순이라고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이더라고요. 이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인데요. 네네. 이 게시물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우려를 재차 불러일으키기 아주 충분했습니다. 또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는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라 라면서 당장 반발했고요. 또 여기에 유럽연합과 개별 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연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그린란드를 이끌고 있는 34세의 젊은 총리죠.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은 SNS에 이제 그만해라 라면서 문구를 적어서 불편한 심기를 바로 드러냈고요. 네. 이 당초 마두로 축출 사태를 계기로 그린란드가 또다시 달갑지 않은 조명을 받게 되니까 처음에는 온건한 표현으로 진화에 나섰어요. 근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조를 좀 더 강하게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영토 주권을 존중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편에 서서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속해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원에서 그린란드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나토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이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그린란드와 덴마크 스스로가 아니면 누구도 이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 배경을 보면 베네수엘라에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선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드러내온 만큼 네. 다음 타겟이 멕시코를 포함한 이제 남미일지 그린란드일지 어디가 될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화수분인가 돈 먹는 하마인가. 네, 이 미국이 내세운 마약 밀매 조직 척결이라는 대외적인 명분이랑은 달리 진짜 목적이 이 석유에 있다는 분석이 계속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석유 문제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맡아서 관리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미 행정부가 이에 맞춰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5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쉐브론이나 코노코필립스 등 주요 석유 회사 임원들을 만나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쉐브론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이 넘는 자원 부자죠. 네, 네. 과거- 매장량은 1위, 세계 1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 차베스 정권의 국유화 조치와 또 미국의 제재, 인프라 노후화 때문에 생산량이 근데 급감한 상태죠. 이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석유 산업 국유화를 선언하고 엑슨모빌과 또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석유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산을 몰수하고 내쫓은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처럼 심각하게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거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입었던 과거 손실을 회수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너희 돈 벌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는 해줬는데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약간 네. 어리둥절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이 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투자를 꽤 해야 될 걸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계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정점을 찍었던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네.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매년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5천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석유 산업 인프라 복구에도 난관이 큽니다. 네. 워낙에 이제 낙후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수출항은 설비가 너무 낡아서 네. 유조선의 원유를 선적하는 데만 5일이 걸린대요. 아. 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장기 투자를 감당하기엔 베네수엘라 정세도 불안정하고 투자금을 넣으면 회수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좀 알기 어려워서 기업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분석입니다. 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공포보다는 이 재건 비즈니스 쪽에 방점을 좀 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석유 쇼크가 아닌 석유 랠리로 쉐브론의 경우에는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투자가 될 맞습니다. 것이다. 자, 다음 키워드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란 지금 현재 오랜 경제난과 민생고에 지친 민심이 폭발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외신들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군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대비해서 러시아 등으로 망명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군과 보안 병력이 시위 진압에 혹시나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 20명의 측근과 가족들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탈출해서 국외로 도피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을 마련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 과거에 했듯이 사람을 혹시나 죽인다면 미국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앞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지원할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그래도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가 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난 6월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뒤로는 이란 경제가 더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이 연간 4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요. 네. 지난달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불을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뒤로 나이가 하메네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취약해졌고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커지면서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로 망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란 정권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강제 축출 가능성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마두로 생포가 이 이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10만 엔의 법칙. 네, 일본 도쿄 수산물 시장인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신년 첫 참치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가 또 경신됐다고 합니다. 5억 1,030만 엔인데 우리 돈으로는 47억 500만 원. 참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와, 네. 네, 기존 최고 기록인 2019년에 3억 3,360만 엔, 우리 돈으로 30억 7,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고요. 네. 올해 낙찰자는 초밥 체인점 스시잔마이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기요무라라고 합니다. 이 종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19년에도 낙찰을 받았던 곳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근데 역대 최고가 낙찰 기록이 나오면서 2019년 이후에 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도요스 시장에서의 이 신년 참치 경매가가 그해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일본의 경제 칼럼니스트들에 따르면 특히 이 다쿠모리 아키우 씨에 따르면 신년 첫 참치 경매에서 킬로그램당 낙찰가가 10만 엔 이상을 기록한 해에는 그해 니케이 평균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걸 10만엔의 법칙이라고 그렇군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쿠모리 씨가 기준점으로 삼은 2008년 이후에 참치 경매가와 니케이 지수 추이를 함께 이렇게 두고 보면 킬로그램당 10만엔을 넘었던 해가 9차례나 있었는데 네. 모두 니케이 지수가 전년 종가 대비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스시 체인점 등이 거액을 베팅할 만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라는 네. 시그널로 여겨지고요. 네. 민간 투자 심리 호조로 이어진다는 게 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첫 경매에서 거액을 들여서 구매한 참치는 기존 가격과 똑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선 손해인데 네.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도 남는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1번 참치에 대한 상징성을 놓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올해에도 10만 엔의 그러게요. 법칙이 통할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결산할 때 요 얘기 빼놓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다시 시작된 브로맨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CEO 사이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만찬 사진을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하면서 화해하는 것 같다라는 제스처가 나와서 이슈입니다. 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진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올라왔고요. 네. 두 사람이 수개월 전에 공개적 불화 이후에 완전히 화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 감세 법안을 두고 크게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네. 서로 이제 SNS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오고 갈 만큼 갈등이 심했었는데 이 파국을 맞은 듯한 둘의 브로맨스가 지난해 9월 암살된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맞아요. 네.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둘의 브로맨스가 다시 시작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펀의 Carry On 함께 듣겠습니다.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e car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ve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at a bar of 7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매년 만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재산이 10년 만에 110억 원 증가했고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에 이어 아들의 국회 인턴 특혜 취업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각종 조치에 나선 결과 외환 보유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80억 5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26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사업의 추가 협상을 최종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105층 건물 대신 49층짜리 건물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런 설계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는 기존보다 늘어난 약 2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콕은 요즘 선거전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다음 달이죠. 오는 2월 8일에 총선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콕 거리에 벌써 후보자들 포스터가 가득하다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방콕 시내 어디를 가든 각가지 색깔의 포스터가 눈에 띌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포스터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세 개의 정당 색깔인데요. 네. 이번 선거는 현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의회를 조기 해산하면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히 의원을 뽑는 과정을 넘어서 나라의 틀을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묻는 국민 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태국 총선은 태국의 운명을 가름할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 대표인 하원 의원 500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500명 중에 우리 시도로 치면 지역구 의원 4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50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뽑게 되는데요. 네. 공식 선거 결과를 4월 9일까지 발표한 이후에 15일 안에 새 의회가 소집돼 총리를 뽑게 됩니다. 네. 태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번 태국 총선은 태국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의 총리 선출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로 태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던 민주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직 국민들이 뽑은 500명의 하원 의원들의 투표로만 총리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민주진영은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도 집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난 2023년
총선 당시 제1당이었었던 전진당, 지금의 국민당이 상원의 몰표로 집권에 실패하고 정당 대표는 정치활동 금지까지 당했었습니다. 네.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전진당의 후신인 국민당이 이번에는 집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의 대결 구도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태국 정치 대결 구도를 보면 진보적 성향의 개혁의 상징 국민당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누친을 총리로 만들어낸 요즘 대세이자 보수적 성향의 품짜이 타이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 총리를 배출한 푸어타이당의 3파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네. 개혁의 국민당, 실세 폼짜이 타이당, 그리고 탁신 일가가 중심인 전통 강자 푸아타이당, 그리고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기는 정당을 따르는 소수 정당으로 나눠진 현 태국 정치 구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복잡하기 그지없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중심에 왕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태국이 그 선거 때마다 왕실 모독죄가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왕실 모독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국민당은 왕실 모독법의 개정을 여전히 정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답게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죠. 이에 보수 진영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단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기득권층의 수호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태국의 사회적 풍경이 크게 달라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캐스팅 보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부의 거대 우군인 상원이 사라지면서 보수 진영 정당들은 하원 내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3년과 2026년 사이에 약 330만 명의 신규 유권자, 즉 MZ세대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들의 표심이 실제 권력 창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책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자, 그런데 태국 선거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바로 선거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선거일 저녁 6시까지 태국 전역에서 술 판매 및 음주가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 유권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투표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이 기간에는 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술 냉장고는 잠기게 되고 네. 식당에서도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오. 당연히 술집이나 주점 등 모든 형태의 주류 판매소들 모두가 아예 문을 닫습니다. 네. 이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니 다른 날은 몰라도 태국 선거날만큼은 술 드시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네. 한국은 투표가 자율이지만 태국은 의무 투표제입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며 향후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아. 공직 진출에도 불이익을 받는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정치나 공무원 진출의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투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 달 총선을 앞둔 태국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관리해 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협력자로 선택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돼 친미 국가로 전환될지 아니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 노선을 이어갈지 오늘 글로벌 이슈 베네수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계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요약하자면은 미국이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책임진다. 네. 또 하나는 당장 새로운 정권 교체는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침공 직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막 선서를 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침해했다는 얘기죠. 마두로가 뽑았지만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로드리게스와 막 대화했고 그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네수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기꺼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사전에 미국이 선택한 협력자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트럼프가 이날 또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는 말이 뉘앙스가 살짝 좀 달라졌어요. 우리는 준비돼 있다. 첫 번째 것보다 더 큰 두 번째 물결이 있다. 군사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드리게스와 여러 차례 대화했는데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협조하지 않으면 군사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첫 번째보다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네. 왜 그랬냐면은 로드리게스가 미국의 침공받은 직후에 수집된 비상 가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이다. 그리고 천연장을 비롯해 모든 국토 구석구석까지 지켜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상당히 미국의 도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마두로 체제가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약간 트럼프도 약간 이제 말을 좀 바꾼 거죠. 이제 네. 압박을 한 거죠. 예, 미국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사전에 선택한 협력자라고 그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가 좀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4일 날 로드리게스가 이미 몇 주 전에 미국이 마두로를 대체하는 후보로 정해졌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신문은 미국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침공에 앞서 마두로 정권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관리를 아주 잘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줬다. 그래서 과도기를 이끌 미국의 협력자로 선택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의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마두로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지 않겠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좋아하지 네. 않아서 미국으로서는 로드리게스가 쉬운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네. 실제로 트럼프가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에서 존경이 없어서 통치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미국은 침공 이전에 마두로의 자진 하야와 망명을 요구하는 마코 협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마코 협상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쪽의 입장을 대면했던 사람이 로드리게스 아니겠냐. 그러면서 또 로드리게스 석유 장관입니다. 석유 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당시 베네수엘라 쪽은 마두로 망명은 거절하면서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참여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타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은 이 과정에서 로드리게스를 잠재적인 협력자로 선택했을 것이다. 근데 양이 서로가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일방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두로 정부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취지로 네. 이야기를 하니까 압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공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와 주요 당국자들의 말이 조금 압박적으로 전환됐습니다. 4일 보도된 애틀랜틱과의 회견에서 트럼프가 로드리게스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조영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에게 누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매우 협조적이긴 하지만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2차 타격할 준비가 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두로가 선택할 만한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렇게 로드리게스에게 말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면은 우리는 다양한 내버리지 지렛대가 있다. 즉 협력하지 않으면 물리적 봉쇄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군사 공격도 있을 거라는 메시지죠.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꼭두각시라기보다는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후보가 아니냐. 즉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현재 채찍과 당근 모두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관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리게스의 협조를 전제로 해서 석유 수출도 허가해주고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로드리게스로서 정치적 성공이 아니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고도 받고 압박을 받다 보니 로드리게스 부통령 입장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로드리게스도 이런 현실 속에서 운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스로서는 일단 자기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미국이 자신을 갖다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향후 협력의 길은 열어두고서 또 그렇다고 해서 종속적인 모습은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드리게스도 이런 줄타기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로드리게스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네. 국제법을 지키는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의제에 대해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한다. 그리고 우리 베네수엘라 주민과 우리 베네수엘라는 평화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야권 지도자 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 노벨 평화상 수상할 때도 미국이 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왜 그 부분은 협력을 안 하는 걸까요? 마차도를 데리고 와서 임시정부 수반을 시키고 임시정부 이끌게 하려면 결국 현재 있는 마두로 추종 세력들, 마두로 세력들과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제를 해야죠. 네. 그게 그냥 손쉽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른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고 네. 정권 교체 이후에는 네이션 빌딩, 국가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전 정부들이 네. 그 이라크, 아프간 등지에서 정권 교체와 국가 재건 사업으로 미국의 돈을 탕진했다.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차도를 데리고 와서 친미 정권을 씌우려면 정권 교체와 네이션 빌딩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기 힘들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설사 이것이 정권 교체 국가 재건이 성공할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마두로 세력들이 저항한다면 내전이나 내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의 정기적으로 맞설 군사력은 없으나 그 민병대들이 충분히 폭동을 갖다가 내란과 폭동을 지속할 만한 역량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도 투입하고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는 정권 교체 네이션 빌딩을 하지 않으려면은 로드리게스로 대표된 기존 세력과의 타협이 결국 불가피한 거죠. 이렇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마두로 이후 베네수엘라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계속 호언하고 장담하고 압박하고 또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도 미국의 독립적이면서도 협조적인 모습에서 줄타기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또 라틴 아메리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좀 긴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의 주역은 주도를 한 사람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신문 보도가 됐는데 쿠바계 이민가정 출신인 루비오는 정치 입문 때부터 네. 쿠바 민주화를 갖다 상당히 강조를 했고 쿠바 민주화를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반미 사회주의 정권 타도가 급선무다.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쿠바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네, 네. 또 밀러는 불법 이민, 이 마약 단속을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정권 타도를 통해서 모든 중남미 국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그러네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쿠바와 콜롬비아, 그린랜드가 다음 차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당장 베네수엘라 침공 직후에 트럼프가 이 나라들을 겨냥한 말을 갖다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3일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다음에 말하게 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미국의 비판적인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도 코카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있다. 그는 엉덩이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 대해서도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3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를 운영하지 않는다. 카르텔들이 멕시코를 운영한다. 마약 카르텔들이 운영한다.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 뭔가를 좀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때부터 말하던 그린란드의 그린란드요. 미국 네. 영화, 미국 영을 만들겠다는데 이제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침공 뒤인 4일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보적 이유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국제법에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린란드 자체가 지금 덴마크형이고 네, 덴마크형이고 자치정부긴 하지만 근데 특사를 보낸다는 게 주권국가도 아닌 데서 어떻게 특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다만 트럼프와 루비오는 쿠바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군사력을 동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기도 좀 힘든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현재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또다시 군사력을 통해서 다른 중남미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분간 말로서 하는 압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 전략에서 나온 서반구 우선주의를 그렇습니다. 큰 틀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틀에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네, 침공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삐가 풀린 걸로 봐야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월 4일에 발표한 첫 국가안보 전략 NSS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존의 인도 태평양에서 서방부로 돌리는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돌리는 멀로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개론이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네. 멀로주의 혹은 멀로 독트린은 1823년 당시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밝힌 선언인데요. 미국은 구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는 유럽 강대국들도 아메리카 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즉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세력권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선언입니다. 네. 근데 20세기 초에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멀로주의를 계승하는 루즈벨트 개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개론이란 이어서 받는 네네. 주장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도 멀로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였고 당시 베네수엘라를 놓고 독일과 한포 회개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독일이 접근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시어더 루즈벨트 개론을 흉내낸 거죠 이번에.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장 그 베네수엘라 침공 뒤 기자회견에서 멀로 독트린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하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고 미국의 서반구 지배는 다시는 이제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뭐 수차례 말한 것처럼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 파나마우나 캐나다를 미국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네. 지금 고삐가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 포스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주의를 돈노 독트린, 즉 도널드 트럼프와 멀로를 합성한 말, 네. 돈노란 말로 돈로 도톤이라는 말로 풍자를 했었죠. 네. 근데 이 서방구 우선주의가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세력권 확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선례가 된 거죠. 미국이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 앞마당에서는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도 왜 못하겠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네. 거죠. 이미 뉴욕 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도 미국이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베네수엘라 침공을 이렇게 침공하면은 다른 강대국의 선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세력권 타협의 기미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서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이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지금 중재안을 내놓고 네. 있죠. 또 대만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한테 중국을 시진핑 총리를 주석을 자극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서방 국가들이 옹호한 마당에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나 중앙아시아 등에서 일방적인 세력권 확장을 하는데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또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데서 다른에서는 또 다른 강대국들이 언제든 정권을 너네 정권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자 하는 네. 이런 강대국 간 영향력 싸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는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사실 이미 아프리카 사헬 지역, 사하라 사막 서쪽 지역에서 네. 국가에서 요즘 최근에 쿠데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쿠데타 이후에 서방 세력을 대체하는 그때 여기가 프랑스의 세력권이었는데 네. 프랑스와 서방 세력권을 대체하는 러시아 중국의 세력권 확장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논리주의는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수없이 떠들었던 규칙 기반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 아니냐. 네. 또 하나는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생각도 들고요. 타 세력권에서는 힘이 곧 법이라는 논리가 일반화돼서 전 세계를 분할했던 19세기의 제국주의 열강 시대 이것이 뭐 유사하게 국제 질서의 새로운 노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일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